요즘 주유소 가기가 참 무섭습니다. 얼마 전까지 리터당 1,600원대였던 휘발유가 어느새 2,000원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뉴스에서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국제유가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국제유가는 도대체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왜 중동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한국 주유소 기름값이 올라가는 걸까요? 그리고 나는 차도 없고 석유도 안 쓰는데 유가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유가의 원리가 완벽하게 이해됩니다. 먼저 기본부터 가겠습니다. 석유 가격은 배럴이라는 단위로 매겨집니다. 1배럴은 약 159리터예요. 우리가 쓰는 드럼통 하나보다 좀 작은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석유라고 다 같은 석유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기준으로 삼는 대표 석유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브렌트유입니다. 영국과 노르웨이 사이에 있는 북해에서 나는 석유예요. 전 세계 석유 거래의 약 70%가 이 브렌트유 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른 하나는 WTI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나는 석유예요. 북미 시장의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뉴스에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면 보통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브렌트유는 배럴당 110달러를 넘기고 WTI도 90에서 100달러대를 오가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60에서 70달러대였는데 지금은 거의 2배 가까이 뛴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은 누가 정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딱 한 사람이나 한 기관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석유도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 팔립니다. 브렌트유는 런던의 IC 거래소에서, WTI는 뉴욕의 NYMX 거래소에서 거래되어 전 세계의 트레이더들이 24시간 석유를 사고 팔면서 가격이 실시간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을 움직이는 핵심 요인이 있어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펙이라는 조직입니다. 석유 시장을 이해하려면 오펙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펙은 석유 수출국 기구의 약자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 산유국들이 1960년에 만든 모임입니다. 여기에 러시아,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까지 합류한 게 오펙 플러스예요. 이 오펙 플러스가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 우리가 석유를 얼마나 뽑을지 함께 정합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석유를 적게 뽑으면 시장에 석유가 부족해지니까 가격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석유를 많이 뽑으면 시장에 석유가 넘쳐나니까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오펙 플러스가 감산합니다. 하면 유가가 오르고, 증산합니다. 하면 유가가 내립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겁니다. 시장에 사과 장수가 10명이 있는데 이 중 5명이 모여서 우리 내일부터 사과를 반만 가져오자 라고 약속을 하면 시장에 사과가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펙 움직임에 주식시장도 함께 반응합니다. 국내 대표 정유주인 S-오일, 종목코드 010950인데요.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바로 사우디 국영회사 석유 회사죠. 아람코입니다. 지분이 무려 63.4%예요. 사우디가 감산을 결정해서 유가가 오르면 S-오일은 원유 조달 안정성까지 확보한 채 정제 마진이 올라가는 구조라 유가 상승 시 주가가 같이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중동 사태 이후 S-오일 주가는 단기간에 두 자릿수 % 급등했습니다. 여기가 막히면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에서 나오는 석유가 전부 갇힙니다. 이란이 이 해협에서 유조선 통행을 방해하면서 전 세계 에너지 공급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실제로 이란 혁명 수비대가 중국 선박까지 돌려보내면서 긴장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석유 시장은 이런 불안감에 아주 민감합니다. 실제로 석유가 부족해지기 전에 부족해질 수도 있다라는 공포만으로 가격이 뜁니다. 이번 갈등이 시작된 이후에만 WTI 가격이 40% 넘게 올랐습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1973년 중동 전쟁 때 오펙이 석유 수출을 제한하면서 1차 오일 쇼크가 터졌고 1979년 이란 혁명 때 2차 오일 쇼크가 왔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도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 가까이 치솟았죠. 전쟁이 터지면 석유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수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 상황입니다. 공급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석유를 얼마나 쓰느냐, 이것도 가격을 움직이죠. 세계 경제가 잘 돌아가면 공장이 돌아가고 물류가 늘어나고 비행기가 뜨고 차가 달립니다. 석유 소비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죠.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면 석유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내려갑니다.
2020년 코로나19 때가 딱 그랬어요. 전 세계가 멈추면서 석유 수요가 급감했고 WTI 가격이 역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마이너스 유가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돈을 줄 테니 석유를 가져가라 라고 말하는 상황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석유 선말 계약이 만기가 되면 실제로 석유를 인수해야 하는데 수요가 너무 없어서 저장할 탱크가 전부 찼거든요. 석유를 넘겨받으면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오히려 돈을 얹어서라도 넘기려고 한 겁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근데 실제로 2020년 4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특히 중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 수입국 중 하나인데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 석유 수요가 늘고 둔화되면 수요가 줄어듭니다. 중국 경제 뉴스에 유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이거입니다. 네 번째, 달러 환율입니다. 석유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달러로 거래가 됩니다. 이건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라고 하죠.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같은 양의 석유를 사는데 자기 나라 돈이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러면 석유가 비싸게 느껴지니까 수요가 줄고 유가가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 달러가 약해지면 다른 나라들이 석유를 상대적으로 싸게 느끼니까 수요가 늘고 유가가 올라갑니다. 물론 항상 이 공식대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달러와 유가가 서로 밀고 당기는 관계라는 건 기본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유가가 올라가면 누가 웃고 누가 울까요? 먼저 웃는 나라들, 당연히 석유를 파는 나라들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부 수입의 60% 이상이 석유에서 나옵니다. 유가가 오르면 돈이 쏟아져 들어오죠.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같은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좀 독특한데 세계 최대의 석유 소비국이면서 동시에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이기도 합니다. 셰일오일 혁명 덕분이에요.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미국 석유 업체들은 돈을 벌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기름값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우는 나라들,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들이에요. 대한민국이 딱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를 넘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거의 전량 수입이에요. 특히 한국의 중동 원유 의존도는 70%에 달해서 호르무즈 해협 사태에 직격탄을 맞는 구조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수입 비용이 늘어나면서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물가가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일본도 비슷한 처지예요. 인도는 세계 3위의 석유 수입국인데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직격탄을 맞아서 국민 생활에 바로 영향이 생깁니다. 그런데 나라 입장에서는 울지만 한국에도 유가 상승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정유사들인데요. 그중 SK이노베이션 조모코드 096770 국내 최대 정유사인 SK에너지의 모회사입니다. 정유, 화학, 윤활유에 전기차 배터리까지 하는 복합 에너지 기업인데요. 유가가 오를 때 보유 원유 재고 가치가 올라가면서 정제 마진이 개선되고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배터리 사업도 함께 영위하는 만큼 유가 외에 전기차 시장 상황도 같이 봐야 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유가 변동에 덜 흔들리는 나라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크게 두 부류예요. 첫 번째, 석유를 직접 생산하는 나라,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석유를 자체 생산하니까 유가가 올라도 수입 부담이 적습니다. 오히려 돈을 벌어요. 두 번째, 에너지 자립도가 높은 나라. 가장 재미있는 사례가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유럽 최대의 석유 생산국이에요. 석유와 가스가 수출의 45%, GDP의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석유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노르웨이 국내에서는 전기의 96%를 수력 발전으로 만듭니다. 신차 판매의 85%가 전기차예요. 석유는 밖에다 팔고 자기들은 깨끗한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석유를 팔아서 번 돈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 펀드도 운영하고 있어요. 유가가 올라도 좋고 내려도 그동안 쌓아놓은 돈이 있으니 괜찮은, 말 그대로 양쪽 다 이기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아이슬란드는 더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지열 에너지로 전기와 난방을 거의 전부 해결합니다. 화산의 나라답게 땅속 열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유가가 아무리 올라도 난방비 걱정은 없는 나라입니다. 프랑스는 전력의 약 70%를 원자력으로 만듭니다. 석유 의존도를 일찌감치 줄인 덕분에 유가 충격에 다른 유럽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덜 흔들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나한테 대체 뭐가 달라지는 건데 나는 차도 없고 석유를 직접 쓰는 것도 아닌데 유가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유가는 여러분이 석유를 한 방울도 안 만져도 매일 여러분 생활비에 손을 넣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름값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이건 다들 아시죠?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두 번째,
물류비가 올라갑니다. 택배 트럭도 경유로 달리고 화물선도 기름으로 움직입니다. 물류비가 오르면 마트에 진열된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세 번째, 여기가 핵심입니다. 종량제 봉투, 페트병, 비닐봉지, 플라스틱 용기, 이게 유가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석유를 정제하면 휘발유, 경유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프타라는 성분도 나옵니다. 이 나프타가 바로 플라스틱의 원료입니다. 페트병, 비닐, 합성섬유, 플라스틱 용기가 전부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종량제 봉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량제 봉투는 HDP나 LDP라는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지는데 이 원료가 전부 석유에서 나옵니다. 유가가 오르면 나프타 가격이 올라가고 나프타 가격이 올라가면 플라스틱 원료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종량제 봉투와 페트병 가격이 올라갑니다. 종량제 봉투가 또 올랐어? 하고 불만이셨던 분들 그 뒤에 유가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 석유는 비료 원료이기도 합니다. 비료 가격이 오르면 농산물 가격이 올라갑니다. 쌀, 밀, 채소, 과일, 전부요. 결국 밥상 물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다섯 번째, 비행기 연료도 석유예요. 유가가 오르면 항공유 가격이 올라가면서 항공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해외여행 계획하신 분들에게는 직격탄이죠. 여섯 번째, 전기료입니다. 한국 전력 생산의 상당 부분이 아직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어요. 유가와 LNG 가격이 오르면 발전 비용이 올라가고 이게 결국 전기료에 반영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기름값, 물류비, 종량제 봉투, 페트병, 비닐, 식재료, 비행기표, 전기료. 이 유가가 오르면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석유를 직접 안 써도 우리 생활 곳곳에 석유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으면 한국에 석유가 안 들어오는 거 아닌가? 그러면 어떡하는 거야? 다행히 한국은 비상 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전략 비축유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석유를 사서 쌓아놓는 겁니다. 한국은 울산, 여수, 거제, 서산 등 전국 9개의 비축기지에 약 1억 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계 6위 규모예요. 석유 수입이 완전히 끊겨도 약 208일, 거의 7개월을 버틸 수 있는 양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회원국들한테 최소 90일분의 석유를 비축하라고 권고하는데 한국은 그 2배가 넘는 양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호르무즈 해협 사태가 터지자 IEA가 역대 최대 규모인 4억 배럴의 전략 비축유 공동 방출을 결정하였고 한국도 2246만 배럴을 시장에 풀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비축유를 방출하는 건 1990년 걸프전 이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 규모는 역대 최대입니다. 물론 비축유만으로 영원히 버틸 수는 없죠. 그래서 정부는 중동 외에 미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에서도 석유를 수입하는 수입 다변화 전략도 함께 쓰고 있습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거죠. 그런데 뉴스에서 국제유가 하락이라고 나와도 주유소 기름값은 안 내려간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건 로켓 깃털 효과라고 부릅니다. 유가가 오를 때는 로켓처럼 빠르게 기름값에 반영되는데 내릴 때는 깃털처럼 천천히 반영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정유사가 석유를 미리 사놓기 때문입니다. 정유사는 보통 2주에서 3주 전에 석유를 구매합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오늘 내렸다고 해도 지금 팔고 있는 기름은 비쌀 때 산 거라 가격이 바로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휘발유 가격의 구조를 보면요. 실제 원유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도 안 됩니다. 나머지가 세금이에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이 세금은 유가가 내려도 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원유가 아무리 싸져도 세금이 가격의 바닥을 잡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정유사의 정제마진 주유소의 유통마진까지 더해지게 되면 국제유가 하락이 소비자 가격에 온전히 반영되기가 어려운 구조인 거예요. 참고로 지금은 상황이 많이 심각하다 보니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제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선을 둔 건데 현재 2차 최고 가격으로 휘발유 도매가 상한이 리터당 1934원, 경유가 1923원입니다. 여기에 주유소 마진이 붙으면 소비자 가격은 2,000원 초반대가 되는 거죠. 정부는 이 제도가 없었으면 휘발유가 리터당 2,500원 이상 갈 수 있었다고도 분석하고 있어요. 그럼 최고 가격제가 좋은 거 아니야? 계속하면 되잖아.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최고 가격제에는 분명한 부작용이 있어요. 첫째, 에너지 절약 동기가 사라집니다. 기름값이 비싸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운전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타고 에너지를 아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눌러놓으면 아직 괜찮네 하고 전처럼 쓰게 됩니다. 석유 수입이 줄지 않으니까 국가 전체의 에너지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어요. 둘째, 주유소가 버틸 수 없습니다. 최고 가격제는 도매가에 상한을 둔 거지 주유소 운영비를 보전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인건비, 임대료, 전기료는 그대로인데
마진이 줄어들면 특히 동네 중소주유소는 경영이 심각하게 어려워집니다. 가격을 못 맞추겠다고 영업을 중단하는 주유소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름을 넣고 싶어도 가까운 주유소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셋째,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공짜가 아닙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했는데 이건 결국 나라 세수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 줄어든 세금은 나중에 다른 세금으로 메꾸거나 다른 복지 예산을 줄여야 합니다. 지금 기름값을 깎아주는 대신 다른 곳에서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공급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유사 입장에서는 가격 상한이 걸려 있으면 국내에 파는 것보다 해외에 파는 게 더 이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국내 공급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품귀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격을 억지로 눌렀더니 물건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경제학에서 가격 통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히는 현상입니다. 결국 최고 가격제는 일시적 응급조치이지 장기 해법은 아닙니다. 진짜 해법은 국제유가 자체가 안정되는 것인데 그건 중동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으니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가능한 한 실속 있게 대응하는 겁니다. 한국석유공사의 오피넷 앱에서 내 주변 가장 싼 주유소를 검색할 수 있어요. 같은 동네에서도 주유소마다 리터당 100원 넘게 차이 나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주유 할인 카드를 쓰면 거기서 또 리터당 30원에서 60원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유가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흥부석유, 종목코드 024060입니다. 석유 제품을 유통하는 소형 전문 기업인데요. 대형 정유사보다 실적 규모는 작지만 유가 급등 뉴스가 터지면 시장에서 테마주 성격으로 가장 빠르게 주가가 반응하는 종목 중 하나예요. 단 단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뉴스와 유가 흐름을 잘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모든 투자 판단에 개인의 책임이라는 점 꼭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유가가 이렇게 계속 오르기만 하는 건가? 라는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석유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50년 전에도 30년 뒤면 석유가 고갈된다고 했는데 아직 안 고갈됐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전에 못 뽑던 석유도 뽑게 되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미국의 셰일 오일 혁명이에요. 이 덕분에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석유가 고갈되기 전에 수요가 먼저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전기차가 보급되고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석유를 덜 쓰게 되니까요. 전 세계 석유 소비의 약 60%가 운송 부문인데 전기차가 이걸 대체하면 유가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처럼 석유를 팔면서도 자국은 전기차와 수력 발전으로 전하는 나라가 어쩌면 미래를 가장 잘 대비한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먼 미래의 이야기이고 지금 당장은 유가가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유가라는 건 단순히 기름 가격이 아닙니다. 전쟁, 외교, 경제 성장, 환율, 그리고 주유소 기름값부터 종량제 봉투, 페트병, 밥상 물가, 비행기표, 전기료까지 전부 연결된 세계 경제의 체온계 같은 겁니다. 다음에 뉴스에서 국제유가 급등이라는 헤드라인을 보시면 이제 그 숫자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가 보이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나왔을 때는 모든 게 이미 늦습니다. 누구보다 빠른 경제 이야기, 무료 종목 분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 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